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0년 3회 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우리나라 기업의 노사협의회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은 1번, 2번, 4번 다 좋고요. 3번에 임금 및 근로조건의 교섭은 단체 교섭사항이에요. 지금 해설편에 보면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래요. 62번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이에요. 실업률에 대한 대책.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은요. 구조적 실업을 위한 대책 사항이네요. 2번에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는 건 틀렸어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하고요. 금리를 인하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켜야 해요. 시중의 통화량을 증대시킨다라는 의미는 시중에 돈이 많이 돌게 해서 유효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통화량을 증대시킨다라는 얘기는 유효 수요를 이렇게 증가시킨다는 의미고, 이것은 결국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표적인 대책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63번 우리나라에 10개의 야구공 생산업체가 있어요. 10개의 생산업체. 야구공은 개당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가격 P는 1,000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 기업의 야구공 생산 함수와 노동의 한계 생산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야구공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500명이라고 했어요. 근로자가 500명이니까 근로자가 500명이고 생산업체가 10개니까 이걸 10으로 나누면 각 업체마다 평균적으로 근로자가 50명씩 근무한다고 보면 돼요. 이들의 노동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야구공의 가격은 일정하다고 할 때 균형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 문제가 길고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똑같고 답도 똑같아요. 보시면 생산량 Q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 의미 없고요. 일단 한계 생산량은 600-6L이라고 했어요. 일단 균형임금 수준은요. 균형임금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 극대화 공식이 뭐냐면 P 곱하기 가격 곱하기 MPL의 한계 생산량, 여기에서 균형 임금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놓고 하시면 돼요. 가격이 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1,000 이렇게 하고 곱하기 MPL인데 MPL 공식이 600-6L이라고 했으니까 600-6 L은 지금 한 업체당 노동자 수니까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균형 임금 수준 W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1000 곱하기 300이니까 1000 곱하기 300이니까 30만원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으로 딱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단순하게 푸는 방식 이해만 됐으면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64번 최종 생산물이 수요자에 의하여 수요되기 때문에 그 최종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이 수요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러한 수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뜻을 잘 보세요. 최종 생산물, 뭐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최근에 전기 자동차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 회의에서 전기 자동차를 생산량을 좀 증대시켜 보자. 생산량을 증대시키려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하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수요자에 의해서 수요되기 때문에 노동이 수요된다. 이 개념은 결국은
파생 수요라는 얘기고, 그리고 유발 수요라는 이런 얘기예요. 파생 수요, 유발 수요, 그리고 간접 수요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노동에 대한 수요는 최종 생산물의 그 수요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는 파생 수요, 유발 수요, 간접 수요라고 하는 것이다. 3번 답 딱 나오죠? 65번.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갖춰야 할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1번, 2번, 3번 모두 좋은데 4번의 생존권 보장 기능은 관련이 없어요. 66번. 던롭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 던롭의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을 우리는 기시주라고 했어요.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각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 이거 딱 외워놓으시면 답 1번 곧바로 아니라는 거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 노사관계의 주체, 노사정 세계도 아울러서 했었고요. 67번. 실업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를 경제 인구라고 했을 때, 경제 인구는 15세 이상의 인구수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생산 가능 인구수라고 한다. 이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이게 더한 걸로 형성이 되어진다. 되겠죠?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취업자는 임금 근로자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로 다시 이렇게 구분되어진다. 임금 근로자는 말 그대로 월급 받는 근로자들이니까 상용 근로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임시 그리고 일용 근로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비임금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자영업자라든지 그리고 무급가족 종사원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실업자는 말 그대로 그냥 실업자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전업 학생 있죠? 알바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 그리고 주부도 여기에 해당되어지겠죠? 고령자나 심신장애인도 해당될 거고요. 학생, 주부, 고령자, 뭐 그 외에 뭐 의무병들, 우리 군대 가는 이 군인들이요. 직업군인 말고요. 이런 사람들이 해당될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수가 15세 이상 인구수에 속해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수는 15세 이상 인구수 전체 분의 그것, 즉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실업률은 실업자가 어디 속해 있나요? 여기 경제활동 인구수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되고요. 취업률, 취업자가 어디 속해 있나요? 역시 경제활동 인구수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고용률만 좀 특이하다고 했었어요. 고용률은 전체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보고 거기에 따른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따로 별도로 외워주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 이 문제 간단하죠? 실업률을 구하는 것인데, 실업률은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왜?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구할 때 경제활동 인구수 눈에 안 보인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36만 곱하기 4만, 36만 플러스 4만, 그리고 실업자 수 이 4만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10%로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68번.
필립스 곡선은 어떤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가? 우리 전에 한번 했었죠.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율 또는 임금 인상률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임금 인상률 그리고 실업률이에요. 이 둘 간의 관계는 상충 관계를 띈다고 했었죠. 그래서 1960년대 선진국에서 소득 정책을 실시했더니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환원됐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나죠. 행정 관리 비용이 증대되어지는 부작용이 했었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실업률이 증가하죠. 이렇게. 그리고 실업률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이거 단편적으로 그냥 다 외워서 나오는 것이네요. 69번 최저임금제 도입이요. 직접적인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최저임금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는 우리 이러고 했었죠.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주관식에도 나온 바가 있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최저임금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1번의 고용 확대라는 것은 부정적 효과예요.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이 이하로는 임금을 더 낮출 수 없다. 결국은 이 미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이 미숙련 노동자 이렇게 돈 많이 주고는 차라리 못 쓰겠어 하는 이 고용 축소 현상이 발생하고요. 이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는 이런 부정적 효과를 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거리가 멀고요. 구매력이 증대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 생계비를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미숙련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느니 나는 이 경영 구조를 개선하겠어 아니면 생산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하겠어 이런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는 이런 효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70번 기업들이 기업 내 승진 정체에 대응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가 가장 거리가 먼 거. 기업 내 승진 정체되어 있어 계속 누적되어서 그래서 정년을 단축하는 거 해결되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내보내는 것이죠. 조기 퇴직 유도한다 같은 얘기고요. 자회사에서의 파견 이 파견 제도도 해당되겠죠. 연봉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71번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내부 노동시장의 이 특징 또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이 형성 요인이 2차 실기 시간에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꿰뚫어 보기에 보면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중요해요.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기업 내 간섭,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 요 요인을 쓰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위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인데요. 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1차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2차 노동자와 대조적인 그런 노동자 형태인데요. 제도 확파 분단 노동시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고학력 그리고 고임금 을 받는 노동자들을 1차 노동자라고 해요. 장기 근로자로 구성되어진다. 이것도 맞아요. 1차 노동자로 구성되어진다. 장기 근로자로 구성되어진다. 승진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 좋은 얘기인데요. 4번에 이 내부 노동시장에서만 이렇게 인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고요. 단순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사실이요. 72번 A산업의 평균 임금이 B산업의 평균 임금보다 높을 경우 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거.
A산업이 1번 노동조합이 A산업의 노동조합이 B산업보다 약하다? 아니죠. A산업의 노동조합이 B산업보다 강하니까 A산업에 종사하는 평균 임금이 B산업 평균 임금보다 높겠죠? 그래서 1번 틀려버렸어요. 그리고 2번 보세요. A산업 근로자의 생산성이 B산업 근로자보다 높다. 좋죠? 3번 A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이 B산업 근로자의 숙련도 수준보다 높다. 이것도 좋죠? 4번에 A산업은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서 노동 수요에 노동 공급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니까 공급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산업의 평균 임금이 높겠죠. 73번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좋고요. 2번도 좋아요. 3번에 효용 극대화에 기초한 노동 공급 모형에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경우 이런 거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 그럼 이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어가 정상적일 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되잖아요. 이렇게 클 경우에 임금의 상승은 임금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할 경우에 노동 공급 시간도 노동 공급 시간도 증가되어지는 것이죠.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방으로 굴절하는 데가 아니라 상승하는 거예요. 우상향하는 거예요. 우상향. 지금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여기죠. 여기 위에 부분 이렇게 굴절된 부분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바뀌어 있는 경우에요. 임금의 상승은 노동 공급을 감소하죠. 오히려 감소하죠. 그리고 노동 공급은 후방으로 굴절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에 사회보장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노동 공급에 대한 동기 유발이 저해되어 총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잘 읽어보시고요. 74번. 73번과 똑같은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시간의 근무 수당이 이렇게 주어져요. 시간의 근무 수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휴일 근무나 잔업 처리 등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때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우리 임금이 한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은 채 그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최강 노화장 효율에 이런 최강 노화장 효율 해서 이 피부 효과 같은 거 화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를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실시,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화폐 환상, 장기 근로계약, 그리고 효율성 임금 정책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 발생 요인이에요. 역시 2차 실기에 많이 나왔던 것이고 3번의 노동의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심각한 불경기를 겪은 이 세대는요. 이후에도 고용과 임금 등에 있어서 부정적인 기억을 갖게 된다. 1990년대 후반에 98년도 99년대 IMF 이 시기 경제 위기 시기를 거친 이 세대들은요.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런 기억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금의 화폐적 현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임금 화폐 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발생시키는 화폐 환상하고 같은 의미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체계 공평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임금체계 공평성 지금 쭉 읽어보시면 3번이겠네요. 근로자의 공헌도에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금체계의 공평성이겠죠? 76번. 마찰적 실업은 이
그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이 답일 것이고요. 1번에 경기 침체로부터 오는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겠죠. 그리고 3번은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겠죠. 그리고 이 4번은 기술적 실업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숙지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77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에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거, 역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일 것이에요. 2번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 수입 관세를 인상했다는 것은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상승하게 돼요. 3번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가 변화했다는 것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고요. 4번에 노동자의 기호와 가치관의 변화 또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켜요. 또 하나, 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겠네요. 78번. 파업을 설명하는 힉스의 단체 교섭 모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 오른쪽 우측에 그래프로 갖다 놨으니까 한번 보실까요?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을 보세요. 처음에는 높은 임금을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파업이 진행되어질수록 이 노동조합에서 요구하는 이 요구 임금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용자 측의 이 양보 곡선을 보면 이 노동조합이 없을 때는 아주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쓰다가 파업이 진행되면 점점 금액이 높아지게 돼요. 이 금액밖에 못 줘, 이 금액밖에 못 줘, 이렇게 하다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노동조합의 저항 곡선과 그리고 사용자의 양보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타협이 임금 타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노동조합의 요구 임금과 사용자의 제의 임금은 파업 기간에 이런 함수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2번 맞고요. 3번에 사용자의 양보 곡선은 우상향하겠죠, 이렇게. 노동자의 저항 곡선은 우하향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4번 모두 맞는데 1번이요. 노사 양측의 대칭적 정보가 아니에요. 노사 양측의 비대칭적 정보예요. 비대칭적 정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갖고 있는 정보량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비대칭 정보라는 용어의 정의예요. 노사 양측이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다를 때, 이럴 때 파업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말해서 노사 양측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서 파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79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 결정 요인. 벌써 1차 객관식에도 벌써 앞서 나왔는데 또 나왔죠. 2차 실기에서도 노동시장론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4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4번에 쫙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중. 두 번째 이렇게 딱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1번에 쫙 나와 있네요. 4번이 이게 뭐 객관식 나오면 이게 틀린 걸로 매번 나오는 것인데, 다른 생산 요소, 뭐 대표적으로 자본이라고 둘 수 있겠죠. 타 생산 요소, 다른 생산 요소의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라는 말이 틀렸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여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라는 말은 이렇게 빠지거든요. 생략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 탄력성이
아니라 수요 탄력성 아니고 바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라는 사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요 탄력성 아니고 공급 탄력성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이 얼마만큼 융통성 있게 공급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80번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확대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는 오픈샵이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강의님이랑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